네, 반갑습니다. 이호천 선교사입니다. NGO 링커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 미혼모라고 불리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다른 게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복지는 멀고 차별이 가까운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미혼모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해줬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추려봤는데 제일 많았던 답변 중에 하나가 미혼모는 혼자 아기를 키우는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미혼모겠죠? 그 두 번째로 많았던 단어가 청소년 시기에 임신한 여성을 미혼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은 답변들이 어떤 거였냐면 미혼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당연히 혼자 아기를 키우니까 미혼모겠지.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했으니까 뭐 미혼모겠지. 윤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어릴 때 아기를 낳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이 아이들 삶 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은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였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만약 우리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사귀었습니다. 뭐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자세한 과정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무현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여자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해서는 안 될 임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우리 오빠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빠 어떡해? 나 임신했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우리 오빠들이 그래 걱정 마. 우리 어리지만 한번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아기 낳고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오빠들은 이때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권유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낙태를 권유하거나 두 번째, 도망을 갑니다. 물론 책임지고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라면 저한테까지 안 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여자의 인생에서 공동 육아에 책임이 있는 남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요.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다녀요.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성적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집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계시네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어요. 축하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엄마들이 아이고 내 딸 장하다. 네가 16살, 17살에 임신을 했구나. 축복해. God bless you.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자아이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나오게 돼요. 요즘 병원 시세로 출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요즘 병원 시세로 약 30만 원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미성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몸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발견되면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수술비 딱 100만 원 더 하면 됩니다. 130만 원. 수술했으면 입원해야겠죠? 일주일에 100만 원씩 230만 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밥 먹나요? 분유 있어야 되죠. 분유 한 통에 제일 싼 게 인터넷에서 뭐 7,000원, 8,000원이래요. 그걸 아기들이 일주일에 한 통, 두 통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통을 먹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렇게 분유를 산대요. 젖병 있어야 되죠. 침대 있어야 되죠. 아기 깔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죠.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초기의 비용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 이 친구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수혜 아이들이 이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출산 후에 아동과 생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대요. 그렇게 일을 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이 굳이 그런 일 하지 않아도 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끔, 혹시 아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학교를 좀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혹시 출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출산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면 그런 차별 좀 받지 않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가 만났을 때 미혼모라고 하면 이 아이들 당연히 엄마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가 아니라 그래도 한 여성이더라고요. 여성인 줄 알고 이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여자로. 그랬더니 더 놀라웠던 건 이 아이들은 사실 여성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 사랑받아야 될 청소년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이 미혼모 문제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이면서 엄마니까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을 퍼내기 바쁜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발 하나 사는 것도 손을 벌벌 떨어요. 그걸 사치로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가서 신발을 사요. 봤더니 얼마짜리 고르나 봤더니 5만 원, 뭐 비싸봤자 10만 원짜리 신발입니다. 그걸 고르면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냥 사. 그때 애가 그래요. 이걸 어떻게 사요? 비싼데. 이 돈 모아서 우리 애기한테 좀 더 써야죠. 제가 이거 사는 거 사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알아요. 우리 친구들 또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10만 원짜리 자기 신발 하나 사는 거 돈으로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단지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아기를 키운다는 이유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애기 엄마라는 이유로 이 신발 하나 사는데 5만 원, 10만 원 쓰는 거를 사치로 여겨야 된다면, 이거는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잘못이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이것들을 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네들 그런 거 사치, 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이 정말 원하는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항상 꼭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복 입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수학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우리 수학여행 가자 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 미혼모 친구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아리 대안학교인데요. 이게 겉모습은 대안학교인데 속은 거의 수학여행을 위한 학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수학여행만 한 4-5번은 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뭐 철원으로, 파주로, 부산으로, 제주로 계속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학여행을 갔어요. 한 프로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장 하고 싶은 거라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애기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 차로 이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대형 버스를 빌리고, 또 그 대형 버스 안에서도 아기들을 위한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저희 예산이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에 거기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가게 되면 거기는 집도 있고 우리가 잘 수 있는 숙박이 가능한 교회고, 가면 선교사님이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밥도 주실 거고, 그러니까 거기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다 손을 들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다 여권 만들어라. 이래서 우리가 다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만들고 이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 가는데 6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6시간짜리 직항 비행기는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캄보디아 가는데 21시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애기 엄마들한테 뻥을 쳤어요. 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냥 나 믿고 비행기 타면 된다. 이래서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아이들은 굉장히 초호화 이런 여행을 꿈꿨을 텐데, 미안한데 우리는 쓰레기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침에는 우리 해외여행 오면 오전에는 무조건 봉사활동을 해야 돼 하고, 강제적으로 오전에는 쓰레기 마을 청소랑 이런 선교활동에 아이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애기들도 거기 잘 뛰어놀더라고요. 잘 뛰어놀고 그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면 제가 그래도 조금 미안해서 야 나와봐 이래서 다 데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또 캄보디아가 위험하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또 들어가서 재우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쓰레기 마을 가서 청소시키고 그렇게 일주일을 우리가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일주일 뒤에 다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때까지 이 미혼모 친구들을 위해서 위기에 개입하고 뭐 집이 없는 아이들은 집을 구해주고 자살하려는 아이들 자살을 막고 자립을 거의 찍어내듯이 우리가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다시 제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아이들을 자립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 위기에 개입해서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가? 너무도 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계속해서 선교 가자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외 봉사팀으로 꾸려서 지금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 팀 되게 특이합니다. 구성원들이 미혼모들이에요. 가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선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뭐 거기에 도움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했었어요. 미혼모를 어떻게 해외로 데리고 나가느냐.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미혼모가 해외를 간다니 이건 세상 이치에 다른 거고 이거는 자립과 정반대로 가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확신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가고 있구나. 우린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 이 아이들 자립을 요구할 때 난 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요구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갔다 온 아이들이 지금 벌써 7기, 8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8기까지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갔다 온 애들 중에 이제 자립에 좀 성공했고 먹고 살만한 친구들이 그 캄보디아를 놓고 해외 사역을 놓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수님, 우리가 맨날 가서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쓰레기 치워줘봤자 또 아이들 거기 쓰레기 버리고 또 더럽혀지고 그럼 우리 또 가서 또 치울 거고 이거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거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애기 엄마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캄보디아니까 우리 뭐 학교 가서 뚝딱뚝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짓고 싶으면 지어봐라. 네가 지어.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알겠다 하고는 캠페인을 열고 자기들이 헌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돈을 뜯어간 다음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캄보디아에 우리가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짓고 거기서 이제 교회와 학교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엄마들이 해외를 나가고 거기에 선교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본인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또 교회를 짓고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기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 데리고 가서 거기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애기 엄마들이 뭘 하나 봤더니 자기 애기를 데리고 학교 이렇게 으슥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가서는 애기를 툭 치면서 얘기해요. 야, 이거 엄마가 지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얘기를 하는 저 엄마는 몇만 원 보태지도 않았다는 걸. 그래도 그 아이 엄마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이 엄마가 그렇게 애기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의 표정이 자존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5, 6년 가까이 봤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얘기하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야, 이거 엄마가 지은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기가 일주일 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가 유치원에 갔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아기가 이랬대요. 저는 엄마 따라서 캄보디아에 갔다 왔어요. 우리 엄마는 캄보디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존감에 가득 차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자기 아이에게 야,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라고 자신의 선행을 알려주는 엄마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의 선행을 보면서 자란 이 아기는 한국에서 말하는 미혼모 문제와는 조금 다른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미혼모 문제를 하면 생명윤리적 문제, 존엄성의 문제, 복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겪어보니까 이 미혼모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겪어보니 우리는 답을 때로는 너무 멀리서 찾는 것 같아요. 너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웃인 청소년 미혼모는 결국엔 생명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고 존엄성 있게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역시 복음으로서 다가가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챙기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온 일들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은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손을 내미시려 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면 애들이 많아요. 퇴근을 하고 이렇게 와요.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와서 이 아이들이 와서 어느 날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고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2명이 왔는데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 2그릇, 탕수육 하나를 시켰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짜장면 2그릇, 탕수육 하나를 시켰다는 거는 제 거는 탕수육인가 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저한테 주고. 제가 아기를 이렇게 보다가 아기가 잠들길래 눕혀놓고 탕수육 좀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아기를 재운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냐면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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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예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기가 똥을 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른 척을 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면 갈아줘요. 똥 쌌다 이러는 순간 제가 가서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기 엄마가 그래요. 대표님, 아기 똥 쌌어요. 그래, 안다. 가서 좀 갈아주세요. 싫어. 네 새끼잖아. 네가 갈아. 그때 우리 아기 엄마가 그래요. 짜장면 먹고 있잖아요. 대표님 좀 가서 갈아주세요. 나도 탕수육 먹고 있는데. 네가 가서 갈아라. 그래, 한 번만 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 한 번 갈아준다 해서 그 아이한테 갔어요. 그래, 가서 본 건 많으니까 이제 다리를 들고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우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한 아기 똥은 이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되게 귀여운 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풀었더니 이거 토끼똥이 아니라 내 거랑 비슷한 게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넉넉히 이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힘들었는지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다리를 그대로 콱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아기의 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똥을 닦는다고 해결될까? 아니면 이 똥에 어떤 병균들이 살고 있을까? 어떤 세균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넉넉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아기 엄마가 와서는 짜장면을 한 입 가득 물고 와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뭐예요? 아기 똥이 더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기 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기 똥은 더러운 거다. 아기 똥이든 어른 똥이든 똥은 다 더러운 거야. 그래 얘기했더니 우리 아기 엄마가 그래요. 아기 똥이 뭐가 더러워요? 그리고는 아기 똥을 깔끔히 닦고 아기 엉덩이도 닦고는 엉덩이에 심지어 뽀뽀도 한번 하고는 가서 다시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와 제가 다른 점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시선이 아기 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똥에 더러운 게 보이고 똥에 무슨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지, 어떤 세균이 빠글빠글할지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기 엄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기 엄마는 시선이 아기 똥에 있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있더라고요. 그 생명, 그 존재의 시선이 맞춰지니까 아기 똥은 더러운 게 아니라 치워져야 되는 대상일 뿐이더라고요. 때로 우리 시선이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생명, 그 존재 자체에 맞춰서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이 시기들을 이겨내 나가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